안녕하세요. 유김입니다. 벌써 여름이 접어든 듯 한낮의 햇빛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번 주 상승 하락 시소 출발합니다. 일본의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984년, 2004년, 그리고 또 20년 후인 2024년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엔화가 유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외형을 생략하고, 그럼 갑자기 왜 일본은 신권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가 70%를 차지하고 은행 예금보다는 장롱 속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아직 팩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한 이유에서 신권이 나오면 기존의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장롱 속에 넣어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량 증가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ATM 기기 변경 등 경제 유발 효과를 노리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금리도 올리고 경제도 부양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엔화의 환율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은 기존 엔화의 절대적인 양에는 변함없이 신권의 물량이 추가되는 것이니까 엔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0엔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4일 일본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채권 매입량을 현행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7월 신권 발행에 대한 유통량 조절을 7월 채권 매입량 축소 발표를 함으로써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신권, 국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산화의 부족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매도는 증권사 등 소위 기관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주로 해온 방식인데, 실제 주식을 대여해 놓지도 않고 빈손으로 매도를 한 후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 공격을 계속해서 결국 승리한 후 웃으면서 돈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이러한 관행을 철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걸어놨던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들이 공매도를 걸 때 실제로 주식을 빌려놓았는가를 증권사와 증권예탁원의 주식수를 비교해서 실제로 빌려놨을 경우에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관의 공매도 물량을 체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기간적으로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전산화 작업인가 싶기도 하고, 당장의 MSCI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7월 외환시장 개방 이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투명한 자본시장의 구조를 만들기도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2035년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이 퇴출됩니다. 기름으로 굴러다니는 동력장비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제동으로 일부 조정해 전기를 기반으로 한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허용하기로 합의 중입니다. 미국도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고 2032년 즈음엔 신차 판매의 67%가량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도 2035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5천억 원 이상을 들여 2035년부터 생산 가능할지도 모르는 석유를 탐사하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전기차 개발에 5천억을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아리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많이 아파서 미래를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유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엔 캠페인으로 출발했으나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하지 않으면 중간재료 납품까지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치입니다.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인도 42, 일본 38% 등으로 우리나라의 21.6%는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 자칫 미래에는 삼성전자도 더 이상 반도체를 부품으로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난주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역시나 수요일에 빅 이벤트를 대비해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수요일 FOMC 회의 전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 이후 연준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번으로 예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했습니다. 10일, 11일, 그리고 12일까지 1370원대 후반에서 1380원을 돌파해보려 꾸준히 노력했지만 결국 1370원대 후반에서 장을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13일 저녁 미국 장 개장 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에 136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며 출발했고 오히려 연준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발표됨에 따라 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1370원대에 안착한 후 마감했습니다. 물가가 관건 위기는 하지만 상대적인 고용과 물가 지표들은 꾸준히 버텨주고 있다는 분위기에 연준도 더 이상의 2%대 물가 목표치를 버리고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 개인적으로는 11월 정도 면 인류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남미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유럽으로 그리고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등 G7 국가들도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미국만 물가 타령하며 버틸 수 없다는 생각으로 9월 정도 금리를 한번 내리고 내년 초까지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3일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14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2% 하락, 그리고 주간 실업 고용 청구 건수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고용은 불안하다. 금리 내리자라는 분위기로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근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낮 시간 일본에서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었는데 금리는 동결했고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7월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이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엔화 유동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엔화는 157엔 초반에서 157엔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7월 환회 개혁으로 인한 유용성 증가를 의식해 그때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발표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암튼 시장에서는 의외의 밍밍한 결정에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인 72.1보다 훨씬 낮은 65.6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미국 경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시장은 당연히 나쁜 내용이라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재료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관건은 유럽 쪽이었습니다. 중도 세력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이후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좌파 연대가 형성되어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엔화와 원화의 움직임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8일 5월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지난달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에서 소비자들은 그나마 소비를 늘렸다고 보는 것으로 현행 금리 체계를 유지해도 되겠다고 해석되겠지만 그 증가폭이 소폭이라 무난히 넘어갈 듯합니다. 19일은 노예 해방기념일이라 휴장입니다. 20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지난주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일은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를 계획했던 영국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이번엔 5.25%인 현행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다음 회의인 8월 인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 정책을 발표할 텐데 지난 3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에 이번엔 동결옥 추이를 지켜볼 듯합니다. 상승 하락 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으로는 프랑스의 정치 불안이 가져온 유로화의 약세입니다. 하지만 길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관건인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듯하고 우리나라 정부 관련 인사들의 금리 인하 발언이 환율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하락 요인은 역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수치인데 예상보다 악화되어 발표된다면 결국 경제가 힘든 상황이니 금리를 내리자는 분위기가 되고 환율 하락 요인이 될 듯합니다. 또 프랑스 유로화 약세가 잠깐 반짝하고 우태해지면서 유로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우리나라는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금리 인하를 고려해도 괜찮을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안팎하는 뉘앙스입니다. 물론 원론적이고 행정적 입장에서의 이야기이기에 한국은행이 압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만약 미국보다 먼저 움직인다면 8월 금총리가 있는 8월 22일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번 주 전반적인 움직임은 고점은 1385원 정도, 오히려 아래쪽이 열려 있다고 예측합니다. 지난 주말 환율을 밀어올린 프랑스 정국 혼란에 의한 유로화의 움직임은 결국 유럽연합의 입지는 아직 탄탄하다는 분위기가 강해 금세 조용해질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인데 이번 주 예측이 소폭이나마 현재의 금리 상황에도 괜찮게 버티고 있네라는 분위기라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난주의 분위기를 이어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예측합니다. 레인지 상단은 1385원 그리고 하단은 1360원 초반까지 예측합니다. 이상 6월 17일 상승 하락 시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미국이 휴장이라 어쩌면 1370원대에서 움직이는 지루한 한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외환시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